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목요일 4부 저스티스 리그인데요. 과연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의 정의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윤기찬 변호사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조연삼 변호사, 뉴페이스시죠? 조연삼 변호사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스티스 필요하죠. 저는 일본 드라마를 자주 보는데 일본 드라마에서 수사극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정의예요. 세기노 이 정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정의 오늘 우리가 좀 얘기할 부분은 법이라는 영역과 인식에 관한 영역의 차이점이 과연 어떨까에 대한 얘기가 중점이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오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연루 의혹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일단 검찰도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그죠? 그렇죠. 이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사회 전반적인 정의가 아니 법적 정의잖아요. 예. 법적 정의는 이제 증거에 의해서 사실관계를 인정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 해당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정 행위에, 그러니까 시세 조정 행위는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권오수 등이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시세 조정 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가 이제 쟁점인데, 가담했다고 인정하려 그러면 권오수 등이 시세 조정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도와주는 것의 방편으로 계좌를 맡기거나 시키는 대로 거래를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인정할 만한, 그러니까 알면서도 도와준 이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 정확한 검찰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 아니다를 이렇게 단정하는 과정이 검찰은 증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는 부족하다. 이게 이제 검찰의 결론인 거죠. 방조는 괜찮아요? 전 사실 오늘 그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보면서 검찰이 얼마나 정의롭지 못한 조직인가를 여실히 드러낸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피의자는 범죄 사실을 부인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그리고 한다면 본인의 피의 사실에 관련해서 거짓말해도 되잖아요. 그럼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이 해야 될 역할은 관련된 증거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이 피의자가 과연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건에서 검찰들 정말 열심히 그런 부분 잘 캐냅니다. 그런데 유독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에서만큼은 왜 이렇게 피의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인지 그 부분이 아마 많은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김건희 여사의 금융 관련 계좌가 증권 계좌가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명백하게 판결문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한 개의 계좌의 경우에는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직접 본인이 운용을 했다는 말까지 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런 주가 조작 공범 세력들과 결탁하지 않았을 수가 있는가? 이 의문점을 검찰이 답을 내려야 되는데 너무나 피의자의 말대로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뭐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김건희 여사는 이제 부인하는 상황이에요. 이전에 만약에 그것이 인정하시면 법은 시각에 따라 다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정치인들이 나와서 독하기 때문에 시각에 따라 그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을 달리 보는 거죠. 근데 김건희 여사가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인하는 것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 관련 주범들이 김건희 여사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이 있거나 또는 주범들 간의 통화 녹취나 문자 메시지에서 김건희 여사가 알고 있을 만한 정황적인 증거가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기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이게 첫 기소가 있어요. 그때는 15명인가 기소를 합니다. 구공판과 구약식을 해요. 그때 이제 방주범들 3명을 기소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자백을 하거나 또는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을 통해서 인정하거나 그러니까 저 사람도 알고 있었다라고 인정하거나 이런 사람들 미리 2021년도에 기소했어요. 그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검찰입니다. 나머지는 못했던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피의자의 진술만 보고 검찰이 그대로 믿고 했다라는 것은 조금 저희가 증거를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검찰이 11페이지짜리 설명서를 냈는데 거기 보면 그런 설명들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왜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걸 신중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지금 정치적 상황이나 이후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다 그러면 아마 특검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그럼 검찰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의 판단 기준이나 서류 이런 것들이 다 오픈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상당히 신중한 증거 판단을 했을 거고요.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뭐 이익도 얻었고 한데 왜 안 하느냐. 그러면은 예를 들면 여론이라는 것이 증거가 되질 않아요. 그 여론에 따라서 하라는 거는 그 검찰을 되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시키는 거고 사회적 있는 사람들 압력에 굴복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여론의 그 뭐 수치가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국민의 정서에 보면 비춰보면 미심쩍은 부분이 없잖아요. 있죠. 그러나 검찰 입장에서 보면 증거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증거가 아직까지 진술 증거도 없고 녹취록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 갖고 이걸 기소하는 것은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검찰이 기소하기에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이게 정확한 결론인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왜 수심위 같은 거 하면 차라리 검찰 입장에서 볼 때에는 부담도 더는 거 아니에요? 수사심의. 그렇죠. 어떻게 보면 수심위를 통해 가지고 검찰의 그런 불기소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일부 얻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는데 저는 그것조차도 두려웠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수심위가 검찰의 결정과 다른 기소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 이것을 기소 권고를 했을 경우에 이것을 극복하고 기소 결정을 과연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구태여 수심위를 거치지 않고 뭐 내부 레드팀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말이 내부 레드팀이지 중앙지검에 있는 검사들 15명 정도가 하루 동안 검토했다는 거 아닌가요? 그런 단시간의 검토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레드팀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 자체가 검찰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뭐 수심이라든가 각종 그런 결차를 외면하고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뭐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단적인 예로 물론 모든 수사 자료는 외부에 있는 제3자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긴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뭐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주가 조작 세력들이 그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해서 3,300원에 8만 주를 매도하라는 지시를 내려요. 근데 그 지시가 카톡에 나온 지 7초 만에 김건희 여사가 딱 정확하게 3,300원에 8만 주를 매도합니다. 어떻게 7초 만에 그게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들과 연결고리가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런 매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심지어 김건희 여사가 매도한 주식을 어머니죠. 최은순 씨가 매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딸과 엄마 간에 그렇게 정확한 금액과 정확한 수량으로 매수 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찰이 사실 제대로 된 의지를 가지고 살펴본다면 충분히 유죄의 심증을 가질 수 있었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이게 이제 4년 동안 살펴본 거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일단 수사심의부터 말씀드리면 수사심의는 검찰총장이 신청할 수 있는데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이 배제가 돼 있어요. 이건 추미애 장관 때 한 거잖아요.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심의에 회부를 못 합니다.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 측에서 할 수 있는데 뭐 하는지 여부는 본인 자유예요. 그다음에 이제 중앙지검장이 해야 되는데 중앙지검이 수사심의위원회에 올리려 그러면 수사팀 내에 이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고 수사팀 내에 일치된 의견이 있는데 정치적으로 외풍을 막기 위해서 아니면 여론을 의식해서 이거 심의에 올리자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오히려 그게 외풍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또는 이제 백 관련돼서 수사심의 결론이 달랐잖아요. 최재형 목사팀하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또 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한 반성적 고려 등을 고려해 보면 심의위원회에 안 올린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8만 3천 주를 매도했다. 이 부분도 검찰 발표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 뭐 자기네끼리 주범들이죠. 주범들이 연락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한테 직접 연락 가는 건 없어요. 그건 입증되지 않아요. 아마도 추측컨대 권오수 회장을 통해서 가지 않았겠나. 이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도 권유 내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매도 조언도 할 수 있는 권유도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매도 권유 조언이 아니고 이거 우리가 주가 조작을 해서 하는 건데 당신도 여기 해줘라고 여기 입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로에 대해서는 다 검찰도 알고 있어요. 의심도 하죠. 의심스럽죠. 그런데 그 매도 자체가 권오수 씨가 이거 주가 조작하는 거니까 당신 도와줘라고 인정하지 않는 한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저는 이게 너무 봐주기 수사다라고 할 것은 아니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검찰이 밝혀낼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관련자들이 말을 안 하잖아요. 그다음에 녹취록에도 안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그 주문하는 그 통화 내역에서 안 나와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검찰을 뭐라 그런다? 글쎄 저는 조금 그거는 납득이 어려워요. 근데 이게 일단은 수사가 너무 오래 걸렸어요. 이 4년 넘었죠. 원래 이런 쪽이 이 수사가 이렇게 오래 걸려요? 만약 제가 고발 내지 고소 대리인으로 고소를 했는데 이 결과가 4년 6개월 만에 나왔다 그러면 의뢰인으로부터 엄청 크게 혼이 나겠죠. 대부분의 사건이 이렇지 않습니다. 고소 고발 사건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되는 경우도 많고요. 저는 지금까지 사건을 진행하면서 좀 늦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김명수 대법원장 이후에는 오히려 늘어지는 거 없어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근에도 오히려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하라라고 말했었으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은 예, 그렇죠. 과거 문재인 정권 때 대법원장 하던 사람. 예. 그 사람 때부터 이게 좀 이렇게 늘어지는 거 아니에요? 대법원장은 어차피 법원을 관할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고소 수사니까.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한 것이니까요. 근데 대부분의 사건이 이렇게 4년 6개월까지 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사실 그 동안에 많은 수사 인력들이 교체가 되었을 거예요. 예. 그렇다 보면 이 수사에 대한 인지 능력도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새롭게 이 사건을 맡게 되는 검사가 처음부터 수사 기록을 뒤져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복잡하다면 복잡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것을 신속하게 결론 내리지 않고 4년 6개월 동안 끌었다는 것은 사실 이 수사에 대해서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닌가를 자명하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일각에서 검수완박 때문에 이렇게 수사가 늘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2020년도에 최강욱 의원이 고발한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 2021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5명 기소를 합니다. 근데 그때 이 전주라고 소위 계좌가 이용당한 분들 그 계좌 주인들은 91명이에요. 그중에서 3명만 먼저 기소가 돼요. 확실한 사람들. 나머지는 증거가 없었던 거죠. 근데 실제 그러면 불기소 처분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 의견을 몇 번 올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성윤 그 당시 중앙지검장이 계속 반려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게 늦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현 정부 출범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실제 빨리 처분했어야 되는데 아마 더 눈치를 봤던 게 아닌가 본인들이 여론의 눈치를 봤던 게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 재판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보고 하겠다. 좀 더 확실하게 하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현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혜택을 준 게 아니고 더 꼼꼼히 보고 재판 결과 나오면 그에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했던 것 같고 그때 그 이후에 이제 손모 씨에 대해서 방조가 인정되다 보니까 좀 검찰 입장에서 좀 고민을 했던 게 아닌가. 왜냐하면 손모 씨의 경우에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그 방조나 여기나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법률적 구조는 좀 다른데 증거를 전부 다 드러내 보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마지막 고민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불기소 처분이 됐지만 제가 볼 땐 사회적인 어떤 논란마저 이게 좀 사그라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런 비슷한 얘기가 또 있어요. 이 연세대학교 수시 모집 논술 시험이요. 이게 시험지가 1시간 일찍 배부가 됐고 뿐만이 아니고 누가 사진 찍어가지고 온라인에 올리고 이랬다며요. 네, 그 논술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1시간 일찍 문제지를 배포한 것 같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1시간이라 55분인가 할 거야. 네. 그 배포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은 어떤 학생이 관련 내용을 찍어서 올린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연세대의 그런 입시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업무 방해죄로 고소 고발하겠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조사가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요 논술 시험 지금은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여기 이 입시 업무에 관여하지 않지만 한 10년 전까지는 논술 시험 감독도 들어가 보고 채점도 해보고 했거든요. 근데 전 이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떤 시스템인지였길래 이 시험 시간을 헷갈리는지. 그러니까요. 이거 2시에 시작인데 1시에 시작하는 걸로 오해했잖아요. 감독관이. 15분가량 놔둔 다음에 회수를 했다라는 건데. 근데 몇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지금 출까지는 찍혀서 올라간 문제가 6문제였다는 거예요. 객관식 4문제, 단답
객관식 4문제 그다음에 뭐 좀 단답형 2문제 해가지고 근데 절반이 다 유출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출의 정도가 이게 남들이 그 올라온 모습을 보고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거 알아챌 정도인지 그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양심 고백한 아까 보니까 어떤 분은 본인은 시험지를 찍어서 올리진 않았지만 자기가 그 시험 문제 내용을 요약해서 자기 다른 고사실에 있는 애한테 전송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명백히 유출이잖아요. 그럼 이건 사실은 그 친구가 업무방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찍어서 올린 사람은 업무방해 책임질지는 불분명해요. 사실은. 어떤 형태로 업무방해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고소를 했지만 연대가. 그리고 실제 연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은 연대 등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은 일단 감독관리 소홀이잖아요. 글쎄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요. 왜냐하면 2가지 소홀인데 첫 번째는 시험 시간을 착각했다는 부분도 이해할 수 없지만 휴대폰 관리를 또 덜 했다는 거예요. 그거 되게 이상해요. 네. 예, 그것도 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넣어서 내 그랬으면 넣어서 냈는지 안 냈는지 체크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제 다음 주에 중간고사거든요. 다음 주부터. 중간고사 볼 때도 애들 그 휴대폰 꺼내놓지 못하게 하는데 네. 어떻게 입시에서 그 관리가 안 됐는지. 그다음에 이제 6문제를 풀 때는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럼 먼저 이 문제를 갖다가 보고 머릿속으로 구상하는 친구가 훨씬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먼저 1시간 전에 문제를 본 친구하고 유출됐는지 여부를 떠나서 아니면 그 이후에 본 친구하고 저희도 이제 사법시험 볼 때 보면 문제를 조금이라도 먼저 보면 머릿속으로 이 목차 구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학 같은 데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대에서는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설득력이 네. 좀 그러고 이 논술이요. 제가 정확하게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등급 있잖아요. 수능이라든지 혹은 내신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논술만으로 뽑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전형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여기에 응시한 응시생도 전 숫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글쎄요. 근데 어쨌든 이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수험생 잘을 못했죠. 잘한 거 아니죠.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아까 윤 변호사님께서 그 업무 방해 혐의로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세요? 일단 연세대 측에서 고소 고발을 하긴 했는데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보도에 따르면 그 유출된 시점 자체가 커뮤니티에 올라온 시점 자체가 시험이 끝난 이후라는 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실제로 확인한 수험생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 찍은 수험생의 경우에는 과연 업무방해 죄책의 책임을 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 다른 수험장에 있는 수험생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했던 그 학생의 경우에는 분명히 그 학생이 다른 수험생과 달리 먼저 그러한 내용을 확인을 하고 유리한 상황에서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업무 방해의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컨닝하잖아요. 컨닝하면 이제 속이는 거잖아요. 이건 저희가 위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위계하게 되면 유식한 말로 그걸 위계라고 속인다. 그럴 때는 이제 업무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추려가지고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옆고사장이 보는 친구한테 보내면 이건 당연히 위계죠. 약속된 것 이외의 걸 하기 때문에. 근데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냥 커뮤니티에 올린다. 그러면 거기에는 수험생이 없을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그걸 화면으로 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업무방해로 보기에는 업무의 고의 자체가 없다라고 보여질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법리 검토를 경찰이 하겠지만 배당을 한 것 같은데 상당히 그 법리 구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그 응시 인원이 10,000명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엄청 많대요. 네, 그러니까 수능 수시 논술 시험이기 때문에 최저도 없는 거예요. 수능 최저 기준도 없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이 다 몰립니다. 수준에 상관없이. 그러면 수많은 전형률을 얻을 텐데 그 많은 전형률에 불구하고 감독 인원 배치 내지 감독 기능이 보면 너무 소홀했다. 내가 내는 전형률에 대비해서 이 연대에서 배정한 감독에 배정한 그것이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연대 책임이 큰 거죠. 그럼 이거 집단 소송 내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간단하게.
과거에 수능 관련 사건으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 경우에도 일부 학생들에게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수험생들이 본인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일정 정도 손해를 입었다는 부분을 입증하게 되면 뭐 손해배상액이 뭐 크지는 않겠지만 일부 인정될 여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 인정되면 이거 뭐 재시험이든지 뭐 연대 측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손해배상이 문제가 아니고 손해배상은 당연히 해줘야죠. 근데 문제는 이게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전형 자체가 무효다. 글쎄요. 재시험을 하거나 또는 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치게 되면 입시 전반적으로 연대 입시 자체에 지장을 받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또 다 연쇄적으로 또 지장을 받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요 얘기는 다음 주에 좀 더 해보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윤기찬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